제2차 세계대전 잔혹사의 어두운 기록 속에서 디를레방어 여단만큼 음침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SS 특수부대 디를레방어, SS 손더코만도 딜레왕엘로 알려진 이 악명 높은 SS 부대는 나치 기준에서조차 비할 데 없는 잔악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부대의 창설과 초기 작전은 제3제국이 어떻게 범죄성을 의도적으로 조직적인 테러로 전환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독특한 사례 연구를 나타냅니다. 한 SS 수사관이 나중에 내부 보고서에서 디를레방어의 부하들은 군인이 아니라 범죄자 집단입니다 라고 언급했듯이 말입니다. 이 부대의 탄생은 그 이름의 주인공이자 지휘관인 오스카 디를레방어, 오스칼 딜레왕알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타락을 자신이 이끄는 여단에 제도화한 인물이었습니다. 1895년 독일 비르츠부르크에서 태어난 디를레방어는 처음에는 평범한 길을 걷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 자원 입대하여 6번의 부상을 입고 용맹을 인정받아 철십자 1급 및 2급 훈장을 받았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제23척탄병 연대에서 복무하며 그는 무자비함과 효율성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전쟁 후 그는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이는 그의 말년을 정의할 잔혹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성과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은 독일 노동봉사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정강이는 디를레방어의 진짜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1922년 초 나치당에 가입했고 1923년 히틀러와 함께 실패로 끝난 맥주홀 폭동에 참여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초 내내 그는 과도한 음주와 폭력으로 악명을 떨쳤으며 슈투트가르트에서 SA 돌격대, SA 스톰의 한 부분을 이끌면서 거리 싸움에 자주 연루되었습니다. 그의 학력 덕분에 복지 담당관 직책을 얻었지만 1934년 독일 소녀단 League of German Girls의 젊은 여성을 착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경력은 좌절되었습니다. 이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보고서는 그가 젊은 여성들을 착취한 전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슈투트가르트 재판에서 그는 최소 6명의 다른 젊은 여성들을 착취했다는 추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2년형을 선고받은 디를레방어는 나치당과 SA에서 모두 제명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공개적으로 도덕적 순수성을 표방했던 제3제국에서 영원한 불명예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를레방어는 전우였던 고틀로프 벨거를 통해 다시 권력으로 돌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베르거는 SS의 고위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르거의 후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하인리히 힘너에게 디를레방어의 군사 경험이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1940년 힘너에게 보낸 각서에서 베르거는 디를레방어를 제국에 봉사함에 있어 사소한 인간적 약점은 간과되어야 할 본연의 독일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재활을 모색하던 디를레방어는 1936년 스페인 내전에 자원 입대하여 프랑코의 민족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콘도르 군단 콘도 리전과 함께 싸웠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잔혹성에 대한 욕구는 무자비함으로 유명한 이 분쟁에서 만개했습니다. 1938년 테루엘 전투에서 디를레방어는 공화당 포로들의 대규모 처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방법은 그가 나중에 동유럽에서 더 큰 규모로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1939년 새로운 군사적 경력과 영향력 있는 후원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독일로 돌아와 은색 스페인 십자훈장을 받고 당원 지위를 부분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은 디를레방어의 재활을 위한 완벽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분쟁이 확대되면서 독일군은 병력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르거는 힘너에게 급진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밀렵꾼들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밀렵꾼들이 추적, 사격술, 숲지형에 대한 지식 등 반유격대 전쟁에 유용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노는 이 개념을 승인했고 1940년 6월 디를레 방어의 지휘 아래 오라니엔부르크 밀렵군 특공대 이라일드 딥 콤만도 오라니엔부르크임가 설립되었습니다. 힘노는 이것을 군사 재활의 실험으로 보았으며 베르거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회 구성원을 게르만 공동체의 유용한 구성원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집중 캠프와 감옥에서 석방된 약 80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밀렵군들로 구성된 이 초기 부대는 SS 규범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SS는 엄격한 모집 기준을 가진 엘리트적이고 인종적으로 순수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디를레 방어 부대는 명백히 범죄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병력 부족 때문만 아니라 계산된 전략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나치 지도부에 의존하는 이 사람들은 제국의 적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심과 무자비함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첫 모집자 중에는 바이에른의 악명 높은 밀렵군 루돌프 파츠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터를 관리하는 사람을 쏘아 죽인 혐의로 8년간 감옥에서 보냈으며 디를레 방어에 가장 신뢰받는 부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41년 소련 침공작전 바르바로사 오퍼레이션 바바로사가 광대한 점령지를 만들고 통제가 필요해지자 이 부대는 모집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더 이상 밀렵군에 국한되지 않고 강도, 살인자, 그리고 타락한 행적을 가진 다양한 유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병력, 해목 수요 증가와 테러 작전을 향한 부대에 진화하는 임무를 모두 반영했습니다. 전 다우 수용소 경비원이자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자 쿠르트 비저, 쿨트 위설는 중대장으로 합류하여 부대의 잔혹한 방법에 영향을 미칠 집중 캠프 경험을 가져왔습니다. 이 시기에 베를린 문서 보관소에 보존된 디를레 방어의 인사 파일에는 특수작전에 특히 적합함이라는 주석과 함께 SS 상급 돌격 지도자 중위로 진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SS 부대와 달리 디를레 방어의 부하들은 최소한의 공식 훈련만 받았습니다. 1940년 작센하우젠 집중 캠프에서의 훈련은 전통적인 군사 기술보다는 디를레 방어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데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규율은 표준 군사 규약이 아니라 디를레 방어의 개인적인 잔혹함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부하들을 구타하고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을 처형했으며 부대 내부에 테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한 기록된 사례에서 디를레 방어는 젊은이들의 처형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프란츠 시퍼라는 병사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러한 내부 폭력 문화는 필연적으로 여단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전할지를 형성했습니다. 전후 재판에서 증언한 전 부대원은 유일한 규칙은 규칙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해당 지역에서 작전 중이던 독일 국방군 장교들의 항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중앙집단군 아미그룹 센터, 후방 지역을 지휘하던 막스 본 셴켄도르프 장군은 고등사령부에 디를레 방어의 방법이 역효과를 낳아 제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격대원을 만든다고 불평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1942년 10월자 각서에서 그는 이 부대를 범죄자 집단이자 우리 군의 수치라고 묘사했습니다. 지역 독일 행정관들도 마찬가지로 노동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례가 해당 지역의 경제적 착취를 저해한다고 반대했습니다. 보리스 O.W. 지구의 민간 행정관 헤르만 실케는 디를레 방어의 행동으로 인해 인구 감소로 전체 농업지역이 쓸모없게 되었다고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힘노에게 전달되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대신 디를레 방어는
성공적인 반유격대 작전으로 표창을 받았고 SS 반지도자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힘너는 1943년에 직접 이 부대를 방문하여 디를레 방어에게 총통과 나는 당신의 진행 상황을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42년 말까지 이 부대는 대대규모로 성장했으며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의 초기 성공은 보안 개선보다는 살상자 수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일부와 나중에는 폴란드를 포함하여 상당한 유격대 활동이 있는 다른 점령지로의 배치로 이어졌습니다. 디를레 방어 여단을 다른 나치 부대들 사이에서도 독특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구성원들의 범죄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최악의 충동을 제도적으로 부추겼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독일 부대들이 명령에 따라 잔악 행위를 저질렀던 반면 디를레 방어의 부하들은 특히 폭력에 대한 성향 때문에 선발되었고 그들의 가학적인 성향을 마음껏 발휘할 암묵적인 허락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크리스티안 잉그라우처가 이 부대에 대한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디를레 방어 여단은 나치 시스템의 일탈이 아니라 그 논리적 결론이었으며 이데올로기와 본능의 완벽한 융합이었고 최소한의 도덕적 경계조차 없었습니다. 디를레 방어 여단의 잔악 행위 목격, 벨라루스의 빽빽한 숲은 테러의 속삭임으로 가득했으며 디를레 방어 여단의 잔악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1942년 여름 수세기 동안 서 있던 마을들은 몇 시간 만에 연기 나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너무나 극심한 잔악 행위에 시달렸고 심지어 노련한 독일 국방군 장교들조차도 경악하며 몸서리쳤습니다. 반덴베캠풍, 산적 소탕이라는 완곡한 표현 아래 디를레 방어 여단은 벨라루스 시골 전역에서 조직적인 학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반유격대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군사기록 보관소의 기록에 따르면 여단의 보고서에는 종종 수천 명의 산적이 제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겨우 소수의 무기만 압수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희생자 대부분이 비무장 민간인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1942년 8월 프리페트 습지, 프리펫 마시스 지역에서 단일 작전 중에 디를레 방어는 6,657명이 살해되었다고 보고했지만 압수된 소총은 259정에 불과했습니다. 1942년 11월 보리 마을에서만 950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1,741명의 마을 주민이 학살당했습니다. 전쟁 후 압수된 부대의 작전 일지에는 등골 오싹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무 완료. 마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벨라루스에서 여단의 방법론은 섬뜩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유격대원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마을에 진입하면 디를레 방어의 부하들은 도주를 막기 위해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모든 주민은 선별을 위해 중앙광장에 모였습니다. 노동력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노예 노동자로 독일로 이송되었습니다. 노인, 병자, 어린이들은 종종 마을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 일반적으로 헛간이나 교회에 몰아넣어졌고 그 다음 불에 태워졌습니다. 민스크 근처에서 그러한 사건을 목격한 독일 국방군 장교 아우구스트 폰 카게네크는 나중에 회고록에 불타는 건물 안에서 들려오던 비명은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디를레 방어 부하들은 웃고 있었다고 썼습니다. 1942년 7월 도리 마을에서는 284명이 교회에 갇혀 산 채로 불태워졌습니다. 유일한 생존자 바르바라 코노바는 시신 아래에 숨어 탈출했으며 나중에 그들은 모두를 안에 몰아넣고 벤치로 문을 막고 휘발유를 붓고 수류탄을 던졌어요. 저는 죽은 사람들이 제 위에 쓰러져서 겨우 살아남았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단의 캠페인이 진행될수록 그들의 방법은 점점 더 가학적으로 변했습니다.
생존자와 독일군 목격자들은 부대원들이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개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후 재판에서 기록된 그러한 게임 중 하나는 겨울에 무방비 상태의 여성들에게 차가운 물에서 물건을 가져오도록 강요한 다음 그들이 나올 때 사격 연습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게임은 여성들에게 스트리키니네를 주사하여 죽어가는 고통을 관찰하는 것이었는데 디를레 방어는 이를 과학연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단에서 복무한 SS 하급 분대 지도자 요제프 블러셔, 조셉 블러셔는 전쟁 후 살인에 익숙해진 우리 중에서도 디를레 방어의 방법은 유난히 잔인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시슬로츠크, 시슬로티에스케 마을에서는 부대가 무방비 상태의 여성들에게 옷으로 만든 모닥불 주위를 춤추게 한 후 상상할 수 없는 굴욕과 총살을 가했다고 합니다. 1943년 부대를 탈영하여 스웨덴으로 도피한 SS 대원 후베르트 라 에이유벳 라 아이 아까는 디를레 방어가 이러한 오락에 직접 참여했으며 종종 자신이 희생자들을 선택하고 장교들에게 가장 창의적인 고문 형태를 겨루도록 부추겼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에 대한 여단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디를레 방어의 부하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총검에 꽂거나 불타는 건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소련 나치범죄 특별위원회의 서바이빙 문서에 따르면 페칼린, 마을에서는 병사들이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 한 발의 총알로 몇 명의 아이들을 죽일 수 있는지 내기까지 했습니다. 1942년 10월 독일군 헌병 보고서는 SS 특수부대 DIA 벨라루스 민간인, 특히 어린이에 대한 행동은 이 전역에서조차 전례 없는 야만성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기록했습니다. 보브루이스크, 봄루이스케 근처 코즐레 마을에서 생존자 안나 리센코에 따르면 디를레 방어의 부하들은 학교 건물에 26명의 아이들을 모아 일렬로 세운 다음 다른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명씩 총살했습니다. 마지막 무고한 아이 미카일 페트로프는 총검 연습에 인간 표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중에 히틀러의 처남이 된 SS 연락장교 헤르만 페겔라인은 힘러에게 디를레 방어의 부하들은 재미로 아이들을 쏘아 죽입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광기입니다 라고 불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44년 동부전선이 무너지면서 연대 규모로 확장된 디를레 방어 여단은 새로운 작전 전선인 바르샤바로 재배치되었습니다. 1944년 8월 1일 폴란드 국내군이 봉기를 일으키자 나치 지도부는 디를레 방어의 부하들을 진압군에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이 결정은 전쟁 중 가장 집중적인 대량 학살의 한 에피소드로 이어졌습니다. 디를레 방어는 약 865명의 병력을 이끌고 바르샤바에 도착했으며 증원군이 그의 지휘 아래로 유입되면서 그 수는 거의 2,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볼라지구 진압군의 총사령관을 맡은 SS 집단 지도자 하인츠 라이네파르트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보드카에 취한 야만적인 짐승들이다 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단은 1944년 8월 4일 바르샤바에 도착했고 힘러로부터 만나는 바르샤바 주민은 남자, 여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모두 살해하라 는 명확한 명령과 함께 즉시 볼라 서부지구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조직적인 학살이었습니다. 닷새 동안 디를레 방어의 부대원들은 볼라를 건물마다 수색하며 발견하는 모든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볼라 병원을 시체 처리장으로 바꾸어 환자들을 침대에서 처형하고 부상자들이 아직 안에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불태웠습니다. 성 라자러스 병원에서는 디를레 방어가 의료진과 환자들의 처형을 직접 감독했으며 처형 전 젊은 여성들을 굴욕적인 대우를 위해 선택하느라 살인을 잠시 멈췄다고 목격자들은 보고했습니다.
몇 안 되는 생존 직원 중 한 명인 지그문트 쿠신스키 박사는 나중에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제가 수술하는 동안 그들이 수술실로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에 있는 제 환자를 총으로 쏘고 우리를 벽에 세웠습니다. 저는 근처에 포탄이 떨어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창문으로 탈출해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볼라 학살은 8월 5일 정점에 달했으며 단 사흘 만에 약 4만 명의 민간인이 살해되었습니다. 이는 나치 죽음의 수용소가 가장 효율적일 때조차 능가하는 대량 학살 속도였습니다. 성 아달베르트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수백 명이 기관총으로 사살된 살육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르수스 공장은 희생자들이 벽에 줄을 서서 집단으로 총살당하는 처형장으로 변했습니다. 볼스카 거리의 파나흐, 에파나차아체 공장에서는 8월 5일에만 4천 명 이상이 처형되었습니다. 학살의 범위와 강도가 너무나 엄청나서 봉기 진압 사령관으로 임명된 SS 상급 집단 지도자 에리히 폰 댐 바흐 첼레프스키, 에릭 폰 댐 박 젤레프스키는 8월 9일에 명령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여성과 젊은 남성들은 즉시 살해하는 대신 도시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연민 때문이 아니라 대량 처형이 실제 반란군과 싸우는데 너무 많은 인력을 소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전후재판에서 폰덴 바흐 첼레프스키는 디를레 방어의 부하들이 민간인을 살해하느라 너무 바빠서 우리가 무장봉기를 진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힘러의 명령을 바꿔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바르샤바 생존자들의 증언은 무자비한 가학성을 보여줍니다. 당시 임신 중이던 완다 루리에는 8월 5일 우르수스 공장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대량 학살당하는 현장에서 여러 발의 총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관총으로 쏘았어요. 저는 등에 4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총알은 제 오른쪽 팔과 양쪽 엉덩이를 관통했습니다. 쓰러졌지만 의식은 있었고 다른 희생자들의 시신에 덮여 있었습니다. 루리에는 자신이 총에 맞기 전 3 자녀의 살해를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밤이 될 때까지 시신들 사이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다가 기어 탈출하여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녀는 몇 주 후 독일 경유 수용소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오호타, 지구의 또 다른 생존자 자니나 로신스카는 디를레 방어의 부하들이 학생 기숙사 젤레니에체를 고문센터로 만들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여성들을 경비실에서 자신들의 오락을 위해 선택했어요. 아무도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폴란드 지하 통신원 완다 펠리차 헬미츠카 완다 페리치아 체우미츠카는 자신의 일기에 디를레 방어가 직접 포츠난스카 거리에 압류된 아파트에 하렘을 만들어 장교들을 위한 젊은 여성들을 데려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야만성에도 불구하고 디를레 방어 여단은 무장한 적들에 대해서는 전술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폴란드 국내군 병사들이 지키는 바리케이드를 마주했을 때 그들은 열악한 훈련과 무모한 돌격 전술 때문에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전투 시작 후 10일 동안 여단은 병력의 약 40%를 잃었습니다. 이 손실은 헝가리 유대인과 전 소련군 포로들을 강제로 징집하여 보충했습니다. 디를레 방어와 함께 지휘하던 SS 집단 지도자 하인츠 라인파르트는 상부의 무전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적보다 우리에게 더 위험합니다. 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코포바 거리의 바리케이드에서 단 하나의 기관총과 화염병으로 무장한 단일 국내군 부대는 디를레 방어 부대에 3차례 연속 돌격을 격퇴하고 7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여단의 실적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제9군 사령관 니콜라우스 폰 포만
니콜라우스 폰 포르만. 장군은 그의 전중 일기에 디를레 방어 부대는 무방비 상태의 여성들을 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저항에 직면하면 무너지는 범죄자 집단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디를레 방어 여단을 심지어 나치 전쟁 범죄의 맥락에서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행동이 다른 SS 부대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SS 내의 부패와 범죄를 조사했던 SS 판사 거르크 콘라트 모르겐, 개역 콘라트 모르겐은 절도와 폭력 혐의로 디를레 방어를 기소하려 했지만 힘너의 사무실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1943년 SS의 내부 조사는 여단을 반사회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군인다운 가치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여단은 비난 대신 계속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로스 로젠 강제 수용소 기로스 로즌 컨센트레이션 캠프의 소장인 SS 돌격대 지도자 요하네스 하세브로크 조한네스 하세브록는 여단의 활동을 목격한 후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범죄자라고 부른다 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바르텔란트, 와들랜드 지역에 악명 높은 잔혹한 가우레이터, 아르투어, 그라이저, 아르tur 그라이설마저 1943년 여단이 포쟁 근처에 잠시 주둔했을 때 그들의 행동에 대해 하일리히 힘노에게 불평하며 그들의 행위는 독일의 권위를 훼손하고 그들이 입은 제복을 더럽힙니다 라고 썼습니다. 생존자들에게 가해진 심리적 외상은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바르샤바성 3.2일체 병원 학살에서 살아남은 간호사 마리아 피시책은 수십 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고 보고했습니다. 환자들이 침대에서 끌려나갈 때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들려요. 몇몇은 제게 매달리며 제가 제공할 수 없는 도움을 간청했어요. 벨라루스에서는 마을들이 너무나 완전히 사라져 전후 소련 당국이 마을이 어디에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카틴. 마을은 수백 개의 파괴된 마을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기념관에는 유일한 성인 남성 생존자인 대장장이 조세프 카민스키가 등장합니다. 그는 학살 후 돌아와 불에 타 죽어가는 아들을 발견했지만 아들은 그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카민스키의 증언은 에일레스 아다모비치의 다큐멘터리 소설 하틴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는 그 책에서 죽은 자는 정의를 외칠 수 없다. 살아있는 자들의 의무는 그들을 위해 외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섬멸작전 벨라루스와 바르샤바의 디를레 방어 여단 1942년 7월 벨라루스크 도리 마을에서 반유격대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 날 아침 SS 상급 돌격 지도자 오스카 디를레 방어는 휘하 중대장인 SS 하급 돌격 지도자 에릭 엘렌부르가가 빈 슈넵스 병들에 둘러싸인 채 의식을 잃고 밤새 구타당해 사망한 여성포로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디를레 방어는 장교를 징계하는 대신 시신을 처리하고 찬물로 중대장을 소생시켜 그날의 작전을 계속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대에 배속된 독일 국방군 연락 장교인 칼 균터 본 하제 소령의 회고록에 기록된 이 사건은 현대 역사상 가장 기능 부전적인 군사 조직의 내부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디를레 방어 여단은 전통적인 군사 규율이 잔혹성, 과도한 음주, 간신히 통제되는 혼돈의 문화로 대체된 급진적인 군사 조직 실험을 대표했습니다. 작전 중 어느 순간이든 부대의 상당 부분은 취해 있었습니다. 알코올 증발이 너무 과도해서 1943년 2월 SS 경제행정부 기록에 따르면 SS 연대 지도자 오토 피겔이 디를레 방어 부대가 2주 만에 3개월치 슈넵스 공급량을 소비했다고 불평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단은 야전 약국이라고 부르는 각성제, 주로 펠비틴을 비축해 두었고
병사들은 작전 전에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독일 국방군에서 부대에 파견된 군의관 클라우스 페터스만, 케일라우스 페터스만 박사는 바르샤바 봉기 진압 작전 중 여단 병력의 약 80%가 알코올 또는 각성제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1944년 8월 7일 그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자기 발을 쏜 하급 분대 지도자 슐츠의 절단 수술을 진행했다. 이번 주에 세 번째다. 이들은 용기가 아니라 화학적 용기로 싸운다. 부대의 과도한 음주에 대한 악명은 너무나 심해서 벨라루스의 지역 독일군 행정부는 디를레방어 부대가 자신들의 지역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알코올 비축량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과음은 부대 내부에서 예측 불가능한 폭력 분위기를 조장했습니다. 1943년에 탈영하여 스웨덴으로 도피한 전 부대원 후베르트 라하는 전쟁 후 여단원들 사이의 싸움이 자주 치명적으로 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술에 취한 싸움에서 누군가 죽었다며 장교들이 가장 심했다. 그들은 사소한 모욕에도 부하들을 쏘아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악명 높은 사건은 미년 11월 민스크 근처에서 발생했는데 중대장 쿠르트 비저 쿨트 위서카가 경계 근무 중 잠든 부하 3명을 총으로 쏴 죽인 다음 경고로 그들의 시신을 전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디를레방어는 그러한 행동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테러를 통한 통제 수단으로 장려했습니다. 1944년 슬로바키아 봉기 진압 작전 중 SS 돌격대장 프리츠 프라이는 훔친 귀중품을 가지고 탈영하려던 부하 5명을 처형했습니다. 디를레방어는 이를 징계 문제로 보는 대신 프라이를 승진시키며 이 동물들을 다루는 법을 아는 군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후 압수된 SS 인사 기록에 따르면 여단은 벨라루스에서 유격대 공격으로 잃은 병력 122건만큼이나 내부 폭력 및 처형으로 병력을 잃었습니다. 여단에 배속되거나 포로로 잡힌 여성 인력은 체계적인 폭력에 직면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부대는 완곡하게 위안소 컴포트 스테이션스라고 부르는 사실상의 강제 노동 수용소를 운영했는데 이곳에서 지역 여성들은 부대원들의 용도로 억류되었습니다. 로비치 마을에서는 시청 건물을 그러한 시설로 개조하여 약 40명의 여성을 억류했습니다. 생존자 나데즈다 쿠릴로비치의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포로들은 가혹한 환경과 방치로 인해 몇 주 안에 사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 자신의 여성 보조 요원들에 대한 대우였습니다. 부대에서 간호사 및 통신 전문가로 근무하던 독일 여성들은 심각한 비행과 부당한 대우를 보고하여 결국 SS 본부는 1943년 6월 여성 SS 보조 요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려야 했습니다. 이 지시는 대부분 무시되었습니다. 1943년 여단에 잠시 배속되었던 독일 적십자 간호사 말가레테 피들러는 나중에 일기에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저는 매일 밤 제 목숨을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그지만 그들은 여전히 침입하려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폭력적인 사건으로 인한 부상으로 재배치된 후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SS 상급 집단 지도자 왈데마르 페겔라인에게 보고했고 그는 살아남은 것을 감사히 여겨라. 우리는 최고의 병사들을 디를레방어에게 보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944년 바르샤바 봉기 동안 여단은 스타우키 거리의 학교 건물을 본부로 사용했고 이곳의 여성 포로들을 장교들의 오락을 위해 데려왔습니다. 이 임시 위안소에서 탈출한 폴란드 지하통신원 엘즈비에타 오스트롭스카
저항하는 여성들은 말할 수 없는 잔혹함과 죽음에 직면하기 전에 불붙은 담배로 고문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기능 부전적인 시스템의 정점에는 디를레방어 자신이 서 있었는데 그는 개인적인 잔혹함과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에 대한 관용을 조합하여 통치했습니다. 그는 잔악 행위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부대원들을 직접 처형했습니다. 1943년 초 비알로비에자 숲 비아오베자 포레스트에서의 한 작전 중 그는 마을을 불태우는 것을 거부한 19세의 젊은 병사 SS 소총병 윌헬m 쿠겔트를 총으로 쏘았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디를레방어는 모인 부대원들에게 이것이 우리 일에 너무 약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적에게 충분한 잔혹성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거의 모든 과도한 행동을 허용하여 이미 범죄적 여단 내에서 가장 가학적인 요소들에게 보상하는 왜곡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개인 부관인 SS 하급 분대 지도자 요제프 제프 리히트갑을 조셉 셉 리히트갑레는 디를레방어의 처형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포로로 잡힌 마을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여성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리히트갑을은 나중에 바르샤바 봉기 중에 사망했는데 여러 증언에 따르면 그는 너무 취해서 폴란드 저항군의 위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기관총 사격 지역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디를레방어 자신의 알코올 섭취량은 전설적이었습니다. 1942년 15월 부대를 시찰한 SS 상급 지도자 니콜라우스 하일만은 디를레방어는 영원히 취해 있는 것 같지만 예측 불가능한 폭력적인 발작을 통해 부하들을 철저히 통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디를레방어 부대와 더 넓은 독일군 구조 사이의 관계는 긴장과 혐오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독일 국방군 장교들은 여단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중앙집단군 후방 지역을 지휘하던 막스 폰 셴켄도르프 장군은 페카 42년 12월 균터 폰 클루게 원수에게 여단을 독일군 제복을 더럽히는 범죄자와 변태 집단이라고 묘사하는 통렬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중앙집단군 참모장교 헬무트 그로스쿠르트 대령은 자신의 일기에 디를레방어 부대의 만행은 너무나 역겨워서 최전선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모든 품이 있는 독일 병사는 그러한 동료들에 대해 오직 수치심만 느낀다고 썼습니다. 1943년 2월 여단이 허가 없이 독일 국방군 보급품에서 연료와 탄약을 징발한 후 루돌프 크리스토프 프라이헤르 폰 게르스도르프 소장은 헌병에게 디를레방어를 체포하도록 시도했지만 SS 당국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이 된 한스 크랩스 장군은 1943년 모길레이브 근처에서 여단을 만났고 아내에게 오늘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 보았다. 독일군 제복을 입고 특수부대라고 부른다고 썼습니다. 아마도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에르윈 제네케 중장의 반응이었는데 그는 디를레방어의 부하들을 자신의 부대 근처에 주둔시키는 것을 거부하며 공식 각서에 내 부하들이 이 범죄자들을 첫 기회에 처형할 의사를 표명했으므로 그들을 근접하게 배치할 경우 어느 쪽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도덕적 우월성을 거의 주장할 수 없는 SS 내에서도 디를레방어 여단은 도를 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점령된 폴란드 총독부의 고위 SS 및 경찰 지도자였던 SS 상급 집단 지도자 프리드리히 윌헬m 크루거는 1942년 초 루블린 지구에서 반유대인 작전 중 그들의 행동을 목격한 후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부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례적으로 힘너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이들은 그들이 싸운다고 주장하는 적들보다 독일의 질서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썼습니다.
강제 수용소 내의 부패와 범죄를 기소한 것으로 유명한 SS 판사 거르크 콘라트. 모르게는 1943년 유대인 재산 절도 및 부도덕한 범죄 혐의로 디를레방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지만 힘러 사무실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수사는 중단되었습니다. 1944년 부대를 시찰한 SS 여단 지도자 요한 S. 셰퍼, 조한넷 셰이퍼는 이것은 군사 조직이 아니라 범죄 정신병자들을 위한 이동식 수용소다. 그들의 행동은 검은 군단 블랙 코프스의 불명예를 가져다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러시아인 협력자로 구성된 또 다른 악명 높은 SS 부대인 카민스키 여단 카민스키 브리게이드과의 합동작전 중 심지어 이 노련한 협력자들조차 디를레방어의 방법에 의해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봉기 중 부상당한 SS 대원들을 치료해야 했던 폴란드 의사 미에치스와프 슈민스키는 카민스키 장교가 우리는 죽이지만 그들은 죽이기 전에 고문한다. 우리도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디를레방어는 나치 최고위층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의 주요 후원자인 SS 본부장, SS 상급 집단 지도자 고틀로프 베르거는 그를 위해 반복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여단의 만행에 대한 증거에 직면했을 때 베르거는 구세군 방법으로는 유격대와 싸울 수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드러난 사건 중 하나는 벨라루스에 주둔한 독일 민간 행정관의 젊은 여성들에게 디를레방어의 부하들이 잔악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베르거가 전쟁은 모든 면에서 희생자를 낳는다. 이 젊은 여성들도 독일을 위해 죽은 것이다 라고 불만을 일축했다고 합니다. 힘러 자신도 1943년 초 부대를 방문하여 널리 보고된 잔악 행위에 대해 징계하기는커녕 디를레방어에게 황금 독일 십자훈장을 수여하고 그의 지휘권 확대를 승인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절박했던 것은 옛 적들을 부대에 편입시킨 것이었습니다. 1943년 말부터 디를레방어는 소련군 포로들 중에서 힐프스빌리게, 억실리리스, 보조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확실한 죽음과 여단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놀랄 것도 없이 많은 이들이 후자를 선택했지만 첫 기회에 탈영했습니다. 1944년 슬로바키아 작전 중 전 소련군 병사들로 구성된 한 중대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무기를 가지고 유격대 병력으로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동부 자원병들은 독일군 병력과 짝을 이루어 배치하고 야간 경계 근무를 함께 시키지 않는 상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상황은 1944년까지 여단이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 심지어 헝가리 출신 일부 유대인 포로들까지 편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쟁 후 압수된 SS 문서에 따르면 1944년 8월 바르샤바 봉기 동안 아우슈비츠에서 온 약 90명의 헝가리 유대인들이 여단의 탄약 운반병으로 일시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 포로들 중 한 명인 에이브라함 레빈의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무장하지 않은 채 전투에 투입되어 포화 속에서 독일군 진지로 탄약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레빈은 우리 중 누구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소모품이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바르샤바로 보내진 90명의 포로 중 도시 전투의 혼란 속에서 탈출한 단 7명만이 봉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디를레방어 여단의 폭력적 해체. 1945년 2월 헝가리 부다 언덕에 눈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디를레방어 여단이 징역하는 소련 제6근 위전차군 6th Guards Tank Army에 맞서 최후의 저항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한때 4,000명에 달했던 부대는 겨우 700명으로 줄어들었고 동유럽 전역에 파괴의 흔적을 남겼던 테러 조직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단의 마지막 몇 달은
제3제국 자체에 임종을 닮아 있었습니다. 복수의 세력이 사방에서 조여오면서 혼란스럽고 잔인했으며 절박함이 커져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칼처럼 도망쳤습니다라고 1962년 아르헨티나 자택에서 인터뷰한 SS 하급 분대 지도자 에른스트 로데는 회상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사냥당하는 자들이 되었고 잡히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에게 항복은 결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1944년 중반 소련의 압력으로 동부전선이 붕괴되면서 디를레방어 여단은 점점 더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바르샤바 봉기 중 피비린내 나는 광란을 벌이며 거의 50%의 사상자를 낸 후 부대는 서둘러 재편성되고 더 많은 죄수와 외국 징집병으로 보강되어 슬로바키아로 배치되어 국가 봉기를 진압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결국 독일군에게 성공적이었지만 단호한 저항에 직면했을 때 여단의 증가하는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반스카 비스트리차, 반스카 비에이스트리차 주변의 산악마을에서 디를레방어의 부하들은 노련한 장교들이 이끄는 슬로바키아 유격대와 맞닥뜨려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1944년 10월 SS 전후 보고서에 따르면 여단은 단 3주간의 전투에서 200여 명의 병력을 잃었으며 이는 독일의 병력 예비군이 고갈되면서 더 이상 쉽게 보충할 수 없는 손실이었습니다. 이 캠페인 동안 부대의 악명 높은 잔혹성은 계속되었습니다. 크렘니츠카, K-렘니츠카 마을에서는 211명의 여성과 58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747명의 민간인을 처형하고 시신을 대전차에 던져 넣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유격대장 얀 스타니슬라프, 제야안 스타닐라브 대위는 나중에 그들은 용기나 명예 없이 살았던 것처럼 싸웠다. 무장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을 상대할 때만 용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슬로바키아를 거쳐 헝가리로 향하는 부대의 서쪽 후퇴는 점점 더 무질서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던 규율은 많은 중대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독일 국방군 연락장교 루돌프 린데만 대위는 1944년 12월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디를레방어 부대는 더 이상 응집력 있는 전투 부대가 아니라 서쪽으로 약탈하며 나아가는 무장 집단들이다. 특히 비독일계 구성원들 사이에서 탈영률이 급증했습니다. 1944년 11월까지 여단은 동부 자원병의 거의 절반을 탈영으로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단순히 시골로 사라져 제복을 벗고 민간인 인구와 섞이려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징역하는 소련군에게 적극적으로 항복하려 했지만 부대의 명성으로 인해 이는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헝가리 케이트카타 마을에서 여단의 강제 징집되었던 전 소련군 병사 23명으로 구성된 한 그룹이 소련 선봉대에 항복하려 했습니다. 소련군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그들의 디를레방어 문신, 팔 아래 혈액형 표시, 이 발견된 후 모두 현장에서 처형되었습니다. SS 돌격대장 에프란스 마길은 1944년 12월 14일 그의 야전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3중대 규율이 완전히 무너졌다. 어젯밤 탈영하려던 병사 2명을 총으로 쏘았다. 다른 이들은 지켜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속으로는 죽은 상태다. 1945년 초 소련군이 헝가리로 진격하면서 여단은 부다페스트 주변의 절망적인 방어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발라톤 호수 근처 전투에서 그들은 적절한 대전차 무기 없이 압도적인 소련 기갑 부대에 맞서 진지를 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소련 정보기관에 의해 가로채지고 나중에 확보된 무선 통신은 디를레방어가 상관들에게 보내는 점점 더 절박한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탄약 고갈, 전차가 돌파하고 있다. 철수 허가를 요청한다.
소련 제6군 위전차군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디를레방어 여단을 잔악 행위로 인해 우선 표적으로 삼았으며 그들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진지에 추가 포병 지원을 투입했습니다. 유명한 종군 기자 일리아 에렌부르크, 알리아 에흐렌버그 소련군 소령은 그의 전선통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바르샤바의 도살자들을 확인했다. 자비는 없을 것이다. 1945년 2월 14일 셰케슈페헤르바르, 세케페헤르발 마을 근처에서 여단의 본부 중대는 제2 우크라이나 전선 트윈드 유크레이니언 프론티에 T-34 전차에 의해 유린당했습니다. 소련 측 기록에 따르면 92명의 디를레방어 부대원이 포로로 잡혔으며 그중 14명만이 포로 수용소에 도착하여 생존했습니다. 1945년 4월 독일의 패배가 불가피해지면서 여단은 소련군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서쪽으로 가급적 미국이나 영국군에게 항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단절된 그룹으로 흩어져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부대의 내부 결속력은 디를레방어 자신이 부하들을 버리고 소수의 개인 경호원과 함께 알프스로 도주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디를레방어는 실제로 2월에 부상을 입고 셰케슈페르바르 근처에서 파편에 맞아 알트하우젠의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음. 버림받았다는 인식은 부대의 해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1945년 5월 미군에 체포된 전 여단원 쿠르트 로에데어, 쿠르트 로더는 마지막에는 각자 도생이었다. 유일한 명령은 도망치는 것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부 그룹은 오스트리아의 티롤 지역까지 도달했는데 1945년 5월 3일 SS 상급 돌격 지도자 쿠르트 비저와 약 30명의 부대원들은 미 제42 보병사단에 항복했습니다.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SS 제복을 버리고 독일 국방군 나고병으로 위장하려 했지만 집중 캠프 문신과 배낭에서 발견된 독특한 부대 휘장으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부대 잔존병들은 북쪽으로 체코슬로바키아를 향했는데 그곳에서 지역 저항군으로부터 특히 잔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프르지브람, 피시브람 마을 근처에서 신원이 확인된 14명의 디를레방어 부대원 그룹이 체코 유격대에 의해 붙잡혔고 지역 기록에 따르면 폐광의 산채로 매장되었습니다. 오스카 디를레방어 자신의 운명은 전쟁의 가장 모호한 후일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는 헝가리에서 받은 부상에서 회복된 후 1945년 6월 1일 독일 남서부 알트하우젠 마을 근처에서 프랑스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민간인 옷을 입고 그레고르 베르거, 지레골 베르걸 가레라는 가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원래 부대를 창설한 후원자 고틀로프 베르거에 대한 냉소적인 언급이었습니다. 프랑스 점령 당국은 그를 알트하우젠 마을의 전 독일 국방군 막사에 구금했고 그는 1945년 6월 7일 사망했으며 체포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서명한 프랑스 군의관 마르셀 레겔 박사는 사망 원인을 단순히 신체적 외상 후 심장마비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설명은 여러 역사가와 수사관들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다른 이론은 디를레방어가 프랑스군에 의해 해방되어 구금시설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폴란드 강제 노동자들에게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버전에 따르면 폴란드 경비원들은 그를 알아본 후 자경단식의 복수로 디를레방어를 때려 죽였습니다. 전 폴란드 저항군 전사 제이안 포돌스키는 1981년 역사가 랄프 메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구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은 그가 바르샤바에서 저지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프랑스군 헌병 장교 장졸 잠폴 에로는 1975년 인터뷰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는 그가 부상으로 죽었다는 것이었지만 모두가 폴란드인들이 그를 잡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퇴폐적인 인물이 고통받든 말든 솔직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신뢰성을 더하는 것은 1960년 독일 전쟁 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디를레방어의 시신이 발굴되었을 때 부검 결과 전투 상처보다는 광범위한 구타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전후 디를레방어의 목격담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중동 및 남미 국가에서였습니다. 1950년대 모사드의 수사는 그가 이집트에서 전 나치 장교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주장을 추적했습니다. 나치 도망자들을 돕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운영했던 전 SS 대령 오토 에스코제니는 디를레방어가 시리아 쥐구멍 시리안 라틀린을 통해 이집트로 도피했다고 동료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이민 기록에는 디를레방어의 알려진 가명 중 하나인 요제프 바그너, 조셉 왕네르를 사용하는 사람이 1948년에 입국하여 나치 도망자들의 악명, 높은 은신처인 바릴로체 지역에 정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러한 설명들을 오인이나 의도적인 오보 사례로 일축하지만 이들은 전쟁의 최악의 범죄자들 중 많은 수가 정의의 심판을 피했다는 신화에 기여했습니다. 유명한 나치 추적자 시몬 사이몬 위슨탈은 이러한 주장들을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디를레방어는 1945년에 죽었습니다. 유령 목격담은 그러한 괴물들이 정의를 피할 수 있다는 우리의 두려움을 반영할 뿐 현실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중하위 계급 구성원들은 전후 독일 사회, 특히 냉전의 우선순위가 탈나치와 노력보다 우선시되었던 서독에서 성공적으로 재통합되었습니다. 전 여단원 하인츠 바르트, 하인스 바르트는 1981년까지 동독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살면서 베를린 근처 스트라우스버그에서 사업가로 일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신원이 확인되어 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이 1981년이었습니다. 1997년 건강 악화로 석방된 그는 또 다른 10년을 후회 없이 살았고 한 번은 인터뷰어에게 우리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벨라루스 학살에 참여했지만 1950년대 프랑크푸르트에서 존경받는 경찰관이 된 쿠르트 피터 리딩의 사례였습니다. 1964년 일상적인 교통 검문 중 생존자가 그를 알아보았을 때야 비로소 그의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최소 3건의 마을 학살에 연루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독일 법을 적용하는데 법적 모호성이 있어 4년형만 받았습니다. 석방 후 그는 데르 슈피겔에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독일은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전후 분쟁에서 폭력적인 경력을 계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전 여단원들은 프랑스 웨인 부대에 가입하여 인도차이나와 알제리에서 싸웠습니다. 바르샤바 잔악 행위에 참여했던 SS 하급 돌격 지도자 콘라드 셴은 1954년 디엔비엔프 근처에서 베트민 군대와 싸우다 슬로드 셀빈이라는 가명으로 사망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양한 아프리카 내전에서 용병으로 일하거나 중동 및 라틴 아메리카의 권위주의 정권에서 보안 컨설턴트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잔혹성에서 연마한 기술은 전후 반군 진압 작전의 그림자 세계에서 유용하게 판매되었습니다. 한전 여단원 슈미트라는 이름으로만 확인됨이 1962년 독일 언론인에게 말했듯이 디를레방어와 함께 배운 것은 알제리에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전 디를레방어 보급 장교인 프리드리히 슈벤트, 프리드리치 슈엔트는 1960년대와 1970년대 파라과이와 칠레의 우익 정권의 군사고문으로 악명을 떨쳤고 벨라루스 반유격대 작전에서 개발된 신문 기술을 시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1979년 아순시온, 에이순치온에서 언론인들에게 직면했을 때 그는 섬뜩하게 대답했습니다. 반군 진압은 반군 진압이다. 베를린에서 공산주의자를 상대하든 산티아고에서 상대하든. 따라서 디를레방어 여단의 해체는 역사에서 암적인 존재가 깨끗하게 제거된 것이 아니라 그 인력과 방법론이 전후 세계로 전이된 것을 나타냅니다. 부대 자체는 전쟁의 마지막 혼란 속에서 존재를 멈췄지만 그 유산은 구성원들의 처벌받지 않은 범죄와 새로운 분쟁에서 그들의 잔혹한 방법론이 계속되는 방식으로 지속되었습니다. 부대의 피비린내 나는 종말은 암울한 장의 결론이 아니라 단지 그 변모였으며 전쟁의 최악의 잔악 행위에 대한 정의가 불완전하고 연기되었으며 많은 경우 완전히 부정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바르샤바 봉기 중 디를레방어의 부하들과 싸웠던 폴란드 시인 타드시 루제비치, 타데스 루제비치가 1910년시 소년들의 학살, Massacre of the Boys에서 썼듯이 살인자들은 단지 제복을 바꾸었을 뿐이다. 그들의 손에 묻은 피가 마르는 동안 그들은 새로운 태양 아래 자유롭게 걸어 다녔고 그들의 범죄는 희생자들과 함께 묻혔다.